자, 이번 시간에는 등록의 기준을 공부합니다. 그 기준에 앞서서 그 바로 위에 보면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개설 등록 신청 반려 처분입니다. 뭐라고 돼 있지만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다.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 싶습니다. 시험 봐서 증 따서 등록받고 하시라. 이 결론입니다. 시험 봐서 증 따서 등록을 받고 하시라.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변호사가 되게 중개업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라는 공신력이 있잖아요. 따라서 변호사가 뭐 예를 들어 수십억, 수백억짜리 빌딩이나 토지 중개하면 공신력이 있어서 잘 되겠죠. 하고 싶은데 이 증 따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증 안 따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라고? 우리는 법률 사무라는 걸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개공이 하는 일종의 중개행위라는 것도 법률 사무의 일종 아니겠어? 그러니 우린 당연히 법률 사무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속하는 중개행위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법률 사무하고 중개행위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중개행위 하려면 등록받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등록을 안 받거나 또는 등록을 받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등록의 기준을 적용하지 말자. 그리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너희들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따라서 결론 변호사 업을 하시려면 증 따서 등록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실은 등록의 기준이 제일 중요하죠. 등록편에 한 문제 내겠다 그러면 등록 기준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두 문제 낸다 그러면 무조건 등록 기준 한 문제, 나머지는 플러스 알파. 딴 데서 나올 거예요. 등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의 기준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는 자가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이 있겠죠.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고자 합니다.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이 있고 법인인 개공이 되고자 합니다. 갖춰야 되는 등록의 기준이 있습니다. 중개인이라는 종별은 부칙 6조 2항의 개공이라는 종별은 새로 나올 수 있는 종별이 아니므로 기준을 둘 이유가 없죠. 두 가지 종별이 새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먼저 공통요건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된다 안 된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시면 안 되겠죠? 17살짜리가 증 따가지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파산자가 등록을 신청합니다. 한정치산자가 증 따가지고 등록 신청합니다. 그들도 증은 딸 수 있지만 중개업에 종사는 안 돼요. 종사하려면 그 결격사유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돌려보냅니다. 해소되고 나서 다시 오너라. 그렇습니다.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돼. 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자체도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되지만 누굽니까? 법인의 무한채권 사원 임원 중에 한 사람이라도 결격사에 해당하면 법인이 등록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는 안 됩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당연한 이야기인데 뻔한 이야기인데 아까 일반인은 안 된다고 했어요. 공인중개사이어야만 한다고 그랬습니다. 증이 있을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표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 신청일 전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교육을 받으실 것. 전부 다 말장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요. 등록 신청일 전입니다. 등록 신청일 전. 오늘이 등록 신청일이랍니다.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역산하셔야 돼요.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았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언제 받았는가 물어봅니다. 등록 신청을 합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6개월 전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안 받으셔도 됩니다. 언제 받으셨어요? 1년 3개월 전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거꾸로 말하면 실무교육은 1년간만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말장난합니다. 등록 신청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실무 교육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신청을 전에 이미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요? 시도지사입니다. 등록관청 아닙니다.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실무 교육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우리 교육은 세 가지가 있죠. 실무, 직무, 연수 세 가지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할 때 등록 신청을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 교육을 받았을 것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거짓말입니다. 무슨 교육이요? 실무 교육. 그런데 실무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무 교육이라는 게 소공이나 개공이 되고자 할 때 받아야 되는 기초 교육이거든요. 자,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 양반이 업을 하다가 뭐 하셨나? 폐업을 하셔서 폐업. 폐업을 해서 집에서 놉니다. 개공하다가 그만두고 집에서 놉니다. 그랬다가 집에서 돈 벌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업했다가 다시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폐업을 했어도 1년간은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다시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는 실무교육을 안 받으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 양반이 소공으로 근무했어요. 그러다 그만뒀어요. 사장님하고 싸우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는요, 고용관계가 해소가 되면 고용관계 종료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종료신고가 됐어요.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이 사장님하고 싸운 김에 막 나가자. 맞은편에 사무소 열어서 업을 하자. 그래서 종료신고일로부터 이 양반께서 1년 이내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가 살아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실무교육을 안 받으셔도 됩니다. 등록 신청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실 것. 자, 세 번째. 우리 법 과목은 조문을 풀어놓은 거니까 조문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조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물적 요건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것이라고 써졌어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자, 그럼 갑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고요.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없는 무허가 건물로는 등록을 받으실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법조문에 나오지 않지만 유권 해석입니다. 위법 건축물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가 나옵니다. 가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그래놓고 조문에 가로가 3번 나와요. 첫 번째 가로가 가설 건축물 대장은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가설 건축물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네? 가설 건축물은 제외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는 등록을 받으실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가로에는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들이 떨어진 건물로서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에 건물은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조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공 등이 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포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준공 떨어졌다고요. 사용검사 됐어요. 사용승이 떨어졌어요. 다만 절차상의 문제로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입니다. 준공까지도 다 떨어져서 쓰는데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의 문제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지기 전의 건물이에요. 이때는 예외적으로 제외한다, 포함한다. 원래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재되기 전의 건물도 안 된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요. 준공이 떨어진 경우라면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라도 등록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유나 전세나 임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무엇을 확보할 것? 사용권을 확보할 것.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아하, 신청인 명의의 건물 아니어도 되구나. 뭐만 있으면 돼요? 사용권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사용권만 있으면 돼요.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할 것. 자, 따라서 신청인 명의가 아닙니다. 지금 임대차 계약서, 전세 계약서가 다른 사람 명의예요. 그래도 내가 사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이 있다니까요. 사용승낙, 사용대차 계약이 체결됐어요. 그렇다면 등록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입니다. 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입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이건 유권 해석인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법원에 조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거는 뭐 당연히 건축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도 사실 용도가 맞아야 돼요. 용도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거나 업무시설이어야 됩니다. 용도 조건이 맞아야만 등록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에 또는 아파트의 중개사무소 오픈한다,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기준에 만족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했어요. 건축물 대장 있다고요. 용도 조건도 만족하셨어요. 그렇다면 미등기 건물입니다. 미등기 건물은 어떠하느냐? 예, 미등기 건물 가능합니다. 예? 지금요, 무허가 건물하고는 좀 달라요. 건축허가 받아서 지어진 건물이라고요. 예? 건축물 대장까지 다 기재가 됐어요. 다만 주인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이에요. 예? 반드시 등기된 건물에만 중개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이런 말 없거든요. 따라서 미등기 건물도 등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갖춰야 되는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을 것, 교육을 받을 것, 신청을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을 것, 세 번째,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가로 열고 가설건축물 대장은 제외 준공검사, 준공인가, 사용검사, 사용승인 등이 떨어진 건물로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은 포함합니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해서 사용권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93쪽까지 94쪽까지 전부 다 제가 유권에서까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법인이 갖춰야 되는 등록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종개발 하순자는 이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흔히 말하는 특수법인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요, 사원 임원이 실무교육 등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기준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먼저 공통요건입니다. 결격세에 해당하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법인이 갖춰야 되는 기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법상 회사일 것. 자본금은 얼마 이상이요? 5천만 원 이상일 것.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이어야만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교과서 95쪽에 보면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맨 위에 가로 2번 나오죠. 근데 상법상 회사 종류는 주식, 유한, 합자, 함명, 그 다음에 유한 책임 회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유한 책임 회사라는 걸 하나 추가하시면 됩니다. 현재 상법상 회사에는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그러시고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항상 뭐하고 뭐를 구별하셔야 된다. 출제자가 묻는 포인트가 법이 정하는 기준을 물어보는 것인지 사례를 물어보는 것인지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기준을 물어볼 때는 자본금 1억 원 이상인 상법상 회사일 것, 그러면 X. 또는 기준을 물어볼 때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상 주식 회사일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 2번이나 있다. 틀려요. 기준을 말할 때는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그냥 회사라고 해야 되지 꼭 주식회사일 것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네? 기준을 말할 때는 상법상 회사일 것.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특정한 사례를 갖고 물어봅니다. 자본금 7,800만 원짜리 상법상 한명회사다. 안 된다, 괜찮다, 그러면은 괜찮다. 기준을 만족한 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입니다.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몇 조요? 14조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14조에 보면은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가 거기 쭉 써졌는데 중개업 포함해서 토탈 7개가 있어요. 자, 그거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야 됩니다. 따라서 14조에 나열된 업무가 안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 중개업과 운송업, 중개업과 건설업, 중개업과 감정평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렇죠? 자, 여기를 슬쩍 말을 바꿔봅니다.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중개업만이 아니고 14조 업무만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중개법인을 만드는데 저는 귀찮아요. 그래서 사목적에다가 오로지 뭐만 집어넣으면 중개만 집어넣었어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등록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그때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거하고 구분하실 것. 자, 세 번째입니다. 대표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대표는 전문가여야 됩니다. 대표는 누구여야 되고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그렇죠? 대표는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대표를 제외한 항상 포함과 제외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제외한 그렇죠? 사원 여기서 사원은 항상 무한책임 사원이라고 그랬어요. 무한책임 사원 임원의 몇 분의 몇?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자, 따라서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반인도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될 수 있죠. 지금요 중개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을 다양한 전문가로 좀 꾸리자 그 말이에요. 예? 증업서도 마케팅 전문가, 경영 전문가, 재무 전문가, 금융 전문가 등 예? 또는 뭐 SNS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중개법인의 무한책임 사원 임원으로 만들자. 자,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일반인도 얼마든지 사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대표만큼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됩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무한책임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을 공인중개사 확보하시면 나머지는 일반인 두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개 주식회사가 있다. 총 5명의 대표를 포함해서 임원을 두기로 했다. 그 중에서 먼저 한 명은 대표여야 되고 대표는 공인중개사. 대표자를 제외한 4명, 4명의 3분의 1. 3분의 1이 공인중개사. 인간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2명. 결국은 총 5명 중에 3명의 공인중개사를 확보하면 나머지 2명은 일반인으로라도 등록을 못 받는다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있겠죠. 일반인도 얼마든지 사원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도 마찬가지 95쪽 이론 돋보기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이런 것들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시험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어요. 자, 그러시고 왜 이건 안 읽어도 되냐면 왜냐면 국토부에서는 뭐 최소한 2명의 공인중개사를 확보해야 된다고 업무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업무 지침은 우리 시험에 나올 게 아니라니까요. 내부 지침이고. 근데 또한 이 업무 지침이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게 참고로 옛날에는 예를 들어 주식회사 만들려면 임원이 몇 명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요 주식회사가 굉장히 대표적으로 상법상 회사 중에 예를 들어 주식회사 만드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본금 일정 규모 이하면 이사 한 명만 있는 1인 주식회사 만들 수 있거든요. 감사조차 필요 없어요. 그럼 이때는 1인 주식회사 만들면 공인중개사 한 명만 갖고도 중개 주식회사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국토부 업무 처리 요령이 바뀐 상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론 돋보기 이 부분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를 갖추셔야 될까요? 세 번째 이제 똑같아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려고 하는 당신이 실무교육을 받으시지만 법인의 경우에는요 누가 받으셔야 돼요? 자, 전원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전원이 받으실 것. 전원이 받으실 것. 이 전원은 무슨 전원일까요? 중개업을 담당하든 담당하지 않든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든 일반인인 사원임원이든 실무 교육만큼은 안 받는다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돼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패러디해서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실무 교육은 3분의 1이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다. 예? 아니라니까요. 이 말은 3분의 1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교육은요 다 받으셔야 돼요. 일반인인 사원임원도
교육만큼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뭔가요? 그렇습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하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교육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를 두르는 경우는 책임자가 받으셔야 됩니다. 이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시험에도 제일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준에 이어서 98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개설 등록 신청 그 밑에 가로 2번 구비 서류가 나와 있어요. 자, 가로 1번, 가로 2번을 묶어서 지금은 이제 서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서류를 낼까요? 나는 다음과 같이 우리 법이 요구하는 바를 만족했습니다. 이거를 입증하는 서류를 내시면 돼요. 자, 그럼 구별해 봅시다. 내가 내는 서류가 있고 행정청이 확인하는 서류가 있어요. 내가 내는 서류가 있고 행정청이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내는 서류부터 봅시다. 나는요, 실무 교육을 받으셔야 되니까 실무 교육 수료증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시고 사무소 확보했음을 입증하는 서면을 갖다 내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뭐요? 내 건물에 오픈한다. 그렇다면 건물 등기상 증명서. 남의 건물 임차에 있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세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해요? 등록증에 붙일 반명한판 사진이 필요해요. 네? 등록증에 붙일 반명한판 사진. 요런 것들은 내가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등록 신청서에 첨부돼야 되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행정청이 확인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자격증 사본을 냈거든요. 지금은 내가 이거 안 내도 돼요. 행정청이 확인합니다. 등록관청께서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확인 요청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중개사무소 확보할 것이라고 돼 있죠. 이 건축물 대장도 행정청이 모른다, 알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어요. 그러니 니네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기재되기 전에 건물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준공이 떨어졌습니다만 기재되기 전의 건물의 경우에는요, 행정청이 확인하고 싶어도 아직은 건축물 대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를 니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의 상법상 회사 등이어야 됩니다. 이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필요하죠. 예, 법인 등기상 증명서 행정청 니네가 확인하는 거예요. 얘네가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고 행정청이 확인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조금만 더. 결격사에 해당하시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는 좀 달라져요. 한국인의 경우하고 외국인의 경우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한국인은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가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등록관청에서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니네가 조회를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에는요. 외국인이 스스로 입증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어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네팔 사람이 우리나라 대림동에서 중개업을 한답니다. 예? 네팔 사람이 종로구에서 등록을 받고 중개업을 한대요. 자, 그렇다면 등록 신청을 받은 종로구청장이 네팔에 전화해서 그자가 결격사에 해당되는가 해당되지 않은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국인이 등록 신청할 때는 외국인 당신 스스로가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외국인은 네가 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장난을 이렇게 해봅니다. 뭐라고? 모든 등록 신청에는 스스로 결격사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 그렇죠? 네? 외국인만 그런 거예요? 한국인은 입증할 필요가 없고 더 나아가서 외국 법인은 상법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를 갖췄음을 증빙하는 서면 이런 걸 갖다 내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서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 중에 봅시다.
지금 눈 씻고 쳐다봐도 보증을 설정할 것 이런 말이 있나요? 보증은 기준이다, 기준이 아니다. 보증을 설정할 것 이런 말 없죠? 따라서 신청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증명서면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또는 우리 시험에 뭐고 나온 적 있냐면 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됩니다. 전부 다 근거 없는 말입니다. 또는 등록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이에요. 네? 특히 보증 설정 증명서면을 내세요. 이 거짓말이 제일 많아요. 보증은 등록의 기준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 증명서면 내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등록 처분 떨어져서 개공이 되고 나서 등록번호가 나오면 그때 비로소 보증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 3번 등록의 거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100쪽 이론 돋보기도 읽으실 필요 없어요. 시험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시험하고 무관한 건 가급적 양을 줄입시다. 자, 그럼 나머지 101쪽 등록 및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 및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살펴봅니다. 다시 한번 아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했죠. 준비가 되면 등록을 신청하라. 누구한테? 등록관청한테. 그럼 등록관청께서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검토해본다.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 No problem. 자, 그렇다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예? 신청일로부터 처리기간 며칠? 7일에 종별을 구분하여 등록 처분을 행하고 서면으로 통지를 한다라고 했죠. 서면 통지를 받으시면 그 양반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거예요. 자, 개공은 됐지만 바로 업무는 못해요. 바로 업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중갱이 하다가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사고를 쳐놓고 나 몰라, 돈 없어, 뱉지라 이렇게 나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손해배상을 해줄 수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한 후에야만 중개업에 종사시킵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이라는 걸 보증기관에 가서 설정하셔야 돼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든가 공제에 가입한다든가 공탁의 방법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로서 보증을 설정하시고 등록관청에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등록증이 교부가 됩니다. 등록증 교부는요, 지체 없이 보증 설정 사실 확인하기만 했으면 그래 너 하루라도 빨리 중개하고 싶지, 지체 없이 등록증이 교부가 되고 그러시면 업무를 개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인장 등록편에 나오는데 늦어도 업무 개시 전까지는 인장을 등록하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럼 구분할 게 있습니다. 이 양반이 등록 신청을 하자마자 즉시 중개업을 했어요. 즉시 중개업을 했으면 양반 무등록업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신청만 한 상태에서 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지를 받으셨다니까요. 통지를 받으시면 개공이 됐다니까요. 통지를 받고서 성질이 급해서 보증 설정도 하지 않고 인장 등록도 하지 않고 등록증 게시무등도 그냥 지키지 않고 성질 급해서 즉시 업무를 했다. 이때 그 양반 무등록이다. 무등록은 아니다. 예? 일단 통지 받으시면 개공이 된 거예요. 예? 무등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보증 설정 의무 위반, 게시무 위반, 인장 등록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업자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쭉 써놨어요. 가로 4번 통지,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별 변경으로 갑니다.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행할 수 있습니다.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종별 변경 요거는 뒤하고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별 변경 그냥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102쪽에 가서 보면 6번 등록상의 통보라는 게 있습니다. 매 월별로 다음 6가지 현황을 정리해서
이건 이론 돋보기라고 돼 있는데 이건 돋보기가 아니고 그냥 조문. 요 6가지 현황을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언제까지요? 다음 달 10일까지. 매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예요.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신고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5월달 현황은 6월 10일까지, 6월달 현황은 7월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지금 현황 관리를 해야 됩니다. 현황 관리는 원래 누가 해야 되냐면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국토부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아. 그래서 누구를 시키고 있다? 협회를 시키고 있어요. 등록관청은 지금 보시는 6가지 현황입니다. 앞으로 걔네들을 이분등 휴고등이라고 불러봅시다. 이분등 휴고등. 이분 등이 휴였거든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요거를 매 월별로 정리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합니다. 취지는 뭐냐면 변경이 생긴 것들은 관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전 신고가 들어왔어. 그러면 새로 우리 관할구역 안으로 업자가 한 명 늘어난 거예요. 숫자가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관리가 돼야 됩니다. 예? 각 등록관청별 업자 숫자 현황 관리돼야 되겠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가 됐다. 그 말은 업자가 하나 늘어난 거랑 마찬가지예요. 늘어났으니까 신고하셔야 돼요. 또 등록 처분 및 통지 등록증 교부를 했어요. 업자가 늘어났으니까 알려주어야 돼요. 자, 그리고 휴업 신고, 폐업 신고입니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입니다. 먼저 폐업이나 등록 취소는 하나 죽은 거예요. 또 휴업이나 업무 정지는 업무를 안 하는 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은 통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용신고나 종료신고 받은 사항도 지금 이중소속 금지되니까 고용인도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새로 고용신고된 거 또는 종료신고된 거 이것도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실 때는 이분등 휴고 등을 월별로 정리해서 이분등 휴고 등을 월별로 정리해서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등록에 효력 소멸이 있고요. 이어서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에 효력 소멸이 있고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이 효력 소멸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바로 무등록 중개업 때문에. 즉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게 뭐죠? 등록 없이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건데 유형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이에요. 아예 태생적 무등록 중개업은 뭐예요? 아예 등록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이 지 멋대로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등록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우리 법이 정한 최강의 형벌입니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또 하나는요. 한때 등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그 등록의 효력이 소멸이 되었어요. 효력이 소멸이 되면 중개업하시면 안 돼요. 근데 효력이 소멸됐거든요. 근데요.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효력이 소멸된 자가 중개업을 하려면 다시 등록을 받고 해야 돼요. 근데 등록도 안 받고 계속 중개업을 해요. 효력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양반도 등록 없이 중개업을 하는 거죠.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느냐 생각해 보면 세 가지. 첫 번째, 개인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소멸됩니다. 네?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는 하늘 아래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사망과 해산. 두 번째,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시면 효력이 소멸됩니다. 세 번째, 폐업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효력이 소멸돼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등록 취소는 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당연 소멸이 된다. 처분이 가해져야 된다. 처분이 가해줘야만 비로소 효력이 소멸돼요. 그러면 아직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처분을 받기 전이에요. 그럼 등록 효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처분을 받아야 비로소 효력이 소멸됩니다. 폐업 신고하고 수리가 되면 효력이 소멸이 돼요. 자, 그럼 결국은 어떤 자예요? 등록 취소 받고도 계속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업자. 폐업 신고하고도 계속 중개업을 합니다. 무등록업자.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중개업을 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렇죠? 업자가 죽거나 법인이 해산했는데 업자가 죽었는데 소공이 죽은 업자 이름으로 업무를 합니다.
또는 해산법인인데 해산법인의 이름으로 뭐합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뭐다? 무등록 중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알고 있듯이 무등록은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강력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나는 처벌되지만 당사자 간 체결된 거래계약은 유효라고 했어요. 거래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거래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무등록 중기업과 뭐를 구분하셔야 되냐면 절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대표적으로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네. 무등록 중기업은 등록 자체가 없이 중기업을 하는 거죠. 다만 이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중기업을 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서 중개업을 하고 있다. 이게 무등록일까요? 무등록은 아닐까요? 무등록은 아니에요. 다만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됩니다. 얘가 무등록이 되려면 말이 더 나와야 돼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고 이로 인해 등록이 취소되었고 그리고도 계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는 자가 업무를 했습니다. 이게 무등록일까요? 아니에요.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해요. 예? 다만 절등치에 해당합니다. 무등록이 되려면 더 나와야 돼요.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에 업무했다는 이유로 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리고도 계속 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예?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중으로 등록받아 중개업을 하고 있다. 역시 절등치지 무등록 중개업은 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의 보수는 인정할까요? 인정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무등록업자를 탄압하더라도 못 나오게 단속하더라도 먹고 사는 방법이 있다면 없어지지 않아요. 이런 걸 아예 막아야 되겠다. 따라서 무등록업자와 체결한 보수적 약정은 아예 무효예요. 무등록업자의 보수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아예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아예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래서 106쪽에 보시면 무등록 중기업의 처벌이라고 돼 있고 거기에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다른 이야기가 또 나와요. 무등록 중기업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게 과연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온 질문이 최근 판례죠. 무등록업자는 처벌 대상인데 문제는 무등록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이 처벌되느냐. 결론만 정리하면 뭐래요? 처벌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무등록업자는 처벌하지만 그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의뢰인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로 나오냐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나와요. 10조. 그런데 그 10조 결격 사유 끝나면 또 뭐가 나오냐면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뭐가 나온가요? 저쪽에 가서 보니까 뒤에 가서 보면 121쪽으로 가서 보면 다시 등록증 재교부가 나와요. 네? 제2절 결격 사유가 나왔다가 다시 119쪽에 가서 보면 등록증 교부가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 부분에서 느닷없이 다시 등록증으로 연결돼서 결격사유 부분만 빼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바로 어디로 가냐면 교부로 갑니다. 자, 11조로 바로 갑니다. 119쪽. 그래서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그렇죠? 보증 설정 사실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등록증 교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 121쪽에 가서 보면 재교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분실 훼손 잃어버리거나 훼손돼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기재상 변경되면 재교부 신청합니다. 종별 변경을 위한 재교부 신청할 때가 있어요. 요거는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업무 개시하셔야 됩니다. 업무 개시도 나중에 휴표편이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냥 읽어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122쪽으로 갑니다. 이중 등록 금지입니다. 이중 등록 금지는 역시 조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법은 양다리 걸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이중 등록 된다 안 된다. 강남구에서 등록받고
노원구에서 등록받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등록받고 목포에서 등록받고 2중, 3중, 4중 등록을 받았다. 당연히 안 되죠. 슈퍼맨이 아닌 한 그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스스로가 주요한 중개행위 할 수 없어요. 사실 한 군데 하기도 벅차요. 그럼 나머지는 결국은 업자가 아닌 자가 주요한 중개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등록은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게 돼서 결국은 등록증 양도뒤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아예 막기 위해서 이중 등록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지역을 달리하여 종별을 달리하여 무조건 안 됩니다. 이어서 12조 2항에 보니까 12조 2항에 개공사 등은 다른 개공사의 소공, 보조원 또는 개공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개공사 등은 딴 데 취직할 수 없어요. 자, 지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이중 등록도 안 되지만 이중 소속도 안 돼요. 지금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등록 안 된대요. 사무소를 여러 개 둬볼까 했는데 원칙적으로 사무소 여러 개 두는 것도 안 돼요.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업자 공인중개사인 개공갑을 하면서 업자 갑을 하면서 인근에 업자 을이 있어. 인근에 업자 병이 있어. 인근에 업자 정이 있어요. 응? 자, 내가 업자 하면서 여기가 소공을 하고자 소공을 한답니다. 예? 이중 소속하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또는 내가 여기 업자 하면서 병법인의 임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이 된대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안 되는 겁니다. 자, 또는 내가 여기 소공하면서 여기 가서도 소공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가 여기 소공하면서 여기에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된답니다. 네? 또는 내가 소공하면서 법인의 대표가 된답니다. 네? 안 된다고요. 내가 소공하면서 정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됩니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또는 여기서 보조원을 하면서 여기 가서 보조원을 합니다. 여기 가서 보조원을 합니다. 보조원을 하면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임원이 됩니다. 이것도 안 된다고요. 당연히 업자 하면서 대표가 된다거나 업자 하면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는 것도 이것도 당연히 안 되고 이거는 이중 등록 개념으로 이해가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나 대표가 되는 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결국 정리하면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중 등록은 업자에게만 부여하는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중 소속은 업자도 소공도 보조원도 사원임원도 모두에게 부담 지는 의무예요. 절대 양다리 걸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금지합니다. 이때 개공이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예요. 그런데 소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 정지란 행정처분 대상이 돼요. 근데 보조원은 이중 소속에도 때릴 행정처분이 없어요. 보조는 뭐 증 같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동일한 의무 위반이지만 제재가 다르다. 다시 개공이 하면 절정치, 소공이 하면 자격 정지, 보조원 때릴 행정처분이 없다. 그러나 공히 이중 소속 양다리에 대한 형사처벌은 1년에 1천짜리 형사처벌 대상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록편까지를 제가 모두 마쳤어요. 등록편까지를 마치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아예 결격사유를 따로 빼서 결격사유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결격사유 몇 페이지인가요? 107쪽 등록의 결격사유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